네,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에 근무하는 정준규라고 합니다. 발표드릴 내용의 목차는 첫 번째로는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나가는 진출 방향 그리고 나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베트남의 최근에 대해서 경기 동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리스크 요인과 환경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기업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베트남 시장을 좀 더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로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은 지난해의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어떤 감이 오는지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인구들, 특히 1억 명 이상의 인구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물가 관리 등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 있다는 표들로 해서 표로 대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베트남 시장의 평가를 좀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 기지로서의 평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비 시장으로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축에서 봤을 때 현재로 있을 때 가장 더 중요한 비중은 좌측에 있는 생산 기지입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여전히 4,600불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는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낮은 임금을 가지고 생산하기가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는 베트남의 시장에 진출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소비시장 1억 명 이상의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미래의 방향성은 소비시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 기지로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권이 변동되지 않는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에 16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방형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U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아세안 주요 경제권과 함께 FTA를 16개를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을 전초기지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관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부분들이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GDP 4,600불 그리고 1인당 최저임금은 여전히 한 200불 정도의 수준에서 중국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노동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차이나 플러스 1 시대에 있어서 베트남이 생산기지의 이전 지역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을 하였고요. 향후에도 당분간은 한 10여 년 이상 정도는 이러한 우호적인 경제 환경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아직도 베트남으로 탈중국 시대에서 주요 생산 전초기지로 움직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을 해왔고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미국의 새로운 신정부가 도입된 후에 상호관세가 조치된 후에 과연 베트남 경제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6.99%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호관세가 발표된 게 4월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그런 효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평가를 되고 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약간의 리스크 요인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8%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지만 또한 아울러 전 세계 주요 경제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들도 역시도 약 6%에서 7%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를 했지만 4월 이후에는 1%포인트를 다 하향 조치를 하면서 베트남의 경제 역시도 미국 정부의 영향을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4월 이후부터는 PMI 지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베트남 내에 있는 생산 구조 역시도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 이슈와 최근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희망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로 성장이라는 이니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G입니다. G는 크게 이제 글로벌과 그린이라는 이니셜로 정리를 해봤는데 글로벌은 첫 번째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통상 이슈, 또 미국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 즉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R 부분입니다. 리테일과 루트라는 베트남의 소비 시장의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내부적인 개혁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웹과 와이즈라는 베트남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통상 이슈입니다. 통상 이슈는 지난 4월 3일에 베트남 역시도 상호관세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은 좀 안심을 했지만 전 세계 185개국의 리스트 안에서 6번째로 높은 46%의 고관세를 부여받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충격이 있었으나 일주일 정도의 4월 9일자 정도에 10%라는 보편관세율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소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 9일 전후에 있어서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 역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수출입 자체가 베트남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미국 정부와의 협상들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베트남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는 첫 번째로 관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 FTA의 체결에 준하는 관세율 협상 인하 조치에 대해서 오퍼를 했고, 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으로는 우회 수출, 불법 환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되는 TF팀을 구성을 하고, 모조품 단속과 함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엄격한 단속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기 요인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46%의 고관세가 그대로 부여받았을 때는 베트남의 고도 성장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어를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에 베트남이 이런 관세 인하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협상에 불발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베트남 경제구조 체제라든가 지속 성장 가능한, 즉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라는 그런 공식이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향후에 있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이 차이나 플러스 1 시대에서 현재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목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있어서는 완화되는 조짐들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결국에는 탈중국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베트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있는 경제 구조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중국과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라는 부분들 역시도 베트남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현재 보편관세 10%를 맡고 있지만 당분간은 10%에 적응을 하고 있어서 크게는 10%라는 부분들 하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10%라는 부분들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안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을 바이어와 셀러가 여러 가지 좀 나누고, 또 저 물량 같은 경우는 밀어내기를 하거나 조금 더 늦게 발주를 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는 잘 마무리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크게 영업 상황에 있어서 아주 기업의 도산까지 어려움이 없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어떤 관세가 부여됐을 경우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있어서 더 이상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현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 그린입니다.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베트남은 2050년까지 베트남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웬만하면은 개도국들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탄소 배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 넷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넷제로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을 많이 쓰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미 지난해에는 제8차 전력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향후에 어떤 믹스를 가져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전력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기저전력은 주로 석탄 화력의 3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수력,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약 한 26% 정도로 세 번째로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또 넓은 또 해안선을 갖고 있어서 풍력들이 발전을 해서 비교적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를 하기에는 양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 자체를 현재 26% 정도 수준에서 2030년에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 가서는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이미 선진국에서 부여하고 있는 JPT와 같은 공정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하에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창출을 되고 있어서 이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있으나, 또 위험 요인도 한편에 있는 부분들이 선언적이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제가 좀 미비한다든가, 이런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에 송전선과 배전선이 낙후가 돼서 실제로 전력을 생산한 후에도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전력이 배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담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시장입니다. 굉장히 이게 분산화되는 추세를 받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소비층이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 하에서 소비 채널 역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세라는 전체 인구 1억 명의 1인당 평균 인구가 33세 정도라는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채널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되 이커머스로 상징되는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베트남의 소비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OO입니다. OO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 오가니제이션, 조직이라는 부분들인데, 지난해 베트남의 당서기가 또럼이라는 새로운 당서기가 선출되면서 과감한 내부 개혁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 전체 행정구역들을 크게 개편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같은 경우는 약 30개의 중앙정부 조직을 22개로 통폐합하는 과감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의 기능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고 추후에 대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도에 변화되고 있는 베트남의 정부 조직, 그리고 정부 조직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관 인원들의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더욱 과감한 부분들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불과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63개의 성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하게 되면 63개의 도가 있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쪼개진 형태로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각각의 지방자치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인원수가 과다한 부분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잘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지난주에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완료돼서 공표된 부분들은 63개의 성시를 34개로 통합하는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지방재정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과거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교통 인프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광역망으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3단계 행정구역이 있던 부분을 성시, 그 다음 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2단계로 줄여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빠른 인허가 조치와 함께 부정부패의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일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25만 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 달 안에는 공무원 역시도 과감한 인사 고가 평가를 통해서 해임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법들을 만들어서 베트남 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전체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베트남이 63개의 성시로 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내륙과 해안
도시와의 연결성이 없어서 외국 기업들이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입지는 좋지만 항만이 없는 경우, 항만은 있으나 시장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략 그 각 지방 자치단체 성시별로 해서 약 한 50%의 해안선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한 65%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통해서 전체적인 베트남의 입지 조건들을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향후에 베트남의 여러 가지 투자 환경들을 개선하는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특히 베트남에서 가장 큰 경제 도시라고 해서 호치민의 경우는 전체 베트남의 GDP 기여율이 과거에 현재 그 개편 전까지는 전체 GDP의 기여율이 약 한 15% 정도에 불과한 정도에 있었는데 호치민시는 1,400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메머드급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아울러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4%, 즉 5분의 1 정도의 경제 기여도를 차지하는 메머드급 도시로 발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베트남에 진출을 하실 때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편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진출한 모든 기업들은 행정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금 모든 등기 사항들, 주소지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우편 봉투라도 지금 다 주소지가 바뀌기 때문에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을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라인들도 다시 한번 다 재정비하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음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퍼레이션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SOC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그 사회 간접자본들이 아직 발달을 하지 못해서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생산 인프라의 산업 기지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연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7% 이상의 성장률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들 역시도 7% 이상의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그 아직까지 교통망이 확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그리고 공항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을 되고 있어서 전체가 공사터라고 할 정도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와이즈하고 웹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자체가 투자 환경만을 제공을 했지 자체 소부장 산업이라든가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메이드 인 베트남에서 메이크 인 베트남, 즉 베트남 기업이 생산하는 그런 그 경제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모든 전 산업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한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들 정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2030년까지 베트남 정부는 만여 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는 기업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전체 GDP에서 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려서 산업을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AI와 반도체로 상징되고 있는 자체에서 핵심적으로 수요가 되는 이 산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AI하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세 혜택 등에 대해서 기업들의 부담들을 최소화하고 또 관련되는 인력들을 정부가 나서서 양성을 해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진출 전략인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특히 통상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이 주요하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는 베트남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 중국산 우회 기지로서의 불법 환적을 줄이는 반면에 원산지에 있어서도 향후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는 원산지뿐만이 아니라 원산지를 쪼개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 비율에 따라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원산지, 즉 부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비용이 좀 과다하지만 과거에서 중국산 부품을 쓰던 부분들이 한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그 미국과 베트남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특례 원산지 증명과 같은 일부 서류들 같은 경우는 통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산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소비시장과 관련해서는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조금 더 쪼개고 해서 연령, 그 다음에 소비 수준, 그 다음에 채널별로 해서 다층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국산이다, 아니면은 가격이 싸다,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음을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기회는 많지만 가진 자본들이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 PPP와 관련되는 법제를 통해서 외국 자본들도 공공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입찰이라든가 다양한 정부의 법령들, 대관 능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법률 조사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경우는 코트라라든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정보 습득에 대해서 많은 활용들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디지털 의료, 스마트 팜 등등의 여러 가지 수요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통합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갈 진입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장 기회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주요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트렌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류가 발달되면서 물류와 관련돼서 첨단 물류가 필요한,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패키징이라든가 아니면 콜드체인과 관련되는 수요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기차에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충전소 등의 설비들이 늘어날 부분들, 그 다음에 전력난에 있어서의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시스템과 전력 기자재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부분들, 그 다음에 중산층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과 관련되는 소비들 역시도 늘어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정,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핵가족 시대가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영유아라든가 교육과 관련되는 시장들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그 K뷰티, 한류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베트남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여전한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의 1인 가정, 핵가족뿐만이 아니라 1인 가정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해서 1인 간편식이라든가 반려동물들, 선진국형 소비 제품들에 대한 수요들도 지속해서 성장할 부분들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배국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에 두 연사분께서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 저희 법무법인 관점에서 베트남 기준으로 기진출 기업의 현황이나 진출 시 유의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많지는 않고 현재 지금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을 해서 지금 베트남 기업들이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현지 목소리를 좀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첫 번째 목차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다소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제 베트남 진출하실 때 저는 지금 호치민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는 호치민 하노이 사무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출하시는 기업들의 이제 진출이나 아니면 현지에서의 분쟁을 돕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관점에서 항상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출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은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간단히 담아봤습니다. 기진출 기업 대응 현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4월 9일 날 관세 발표가 있었고 베트남은 46%에 해당이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밖으로 나가는 거냐? 근데 첫 번째로 일단 관망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일 전쯤에 그 베트남 정부에서 뭐 20에서 25%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정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그 전에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일단은 즉각적인 이탈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특히 한국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 마땅하게 옮길 때가 또 없기도 해요.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역내 기업들은 관세 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관망세인데 물론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발표가 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는 특이한 움직임은 없고 그리고 중국 기업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요새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15년도 정도 그때 이제 뭐 중국 기업들 진출하는 거 한번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베트남 투자국 담당자들이 기업 이름이 중국 뭐 광저우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워낙 반중 그 감정이 심해서 기업 그 설립 인가 자체를 뭐 내주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그러졌고 특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내부에서 제조를 해서 대미 무역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베트남으로 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에 사는 저희 같은 저희 주재원들한테는 이제 유의미하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기는 한데 일단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협상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옛부터 전통적으로 경공업이 발달을 했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신발이나 봉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업무하시는 다른 공장분들한테 뭐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미국 바이어들이 특별히 이제 다른 그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마땅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QC나 이런 걸 다 쌓아가지고 지금 제조 역량을 그만큼 키워왔는데 지금 당장 다른 데서 구하기가 어렵고 이 트럼프의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도 사실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개별 제조 기업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어도 적당한 어떤 물품에 대한 물량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제조 기업들한테는 잘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일부 부담할 테니까 대신에 이 정도까지 물량은 꼭 너가 준비를 해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너가 알아서 다 부담해. 너가 부담하면 우리가 받아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태도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코로나 전에 이제 제조시설을 설립을 하려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오더가 많이 없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국내 기업들이 결국은 공장을 못 짓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팔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100만 불 투자했으면은 한 90만 불만 중국 기업들한테 팔고 나가시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뭐 한국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후 기간 동안에 원화가 하도 평가 절하가 돼가지고 100만 원 들어갔던 원화지만은 이제 90만 불로 받을 때 원화가 더 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 작은 기업들은 투자이익을 아예 회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다른 측면인데 한국계 이제 대기업 중에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중국한테만 지금 현재 물품 공급을 받는 어떤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요거를 뭐 원산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미국 걸 쓰든지 해가지고라도 이제 중국 제조업 기업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선책 시장으로도 베트남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고 있는 대기업들 계열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고려하신다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통상 환경을 버텨낸다면은
향후 우월한 뭐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수익 개선할 수 있는 전망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원래도 이제 크게 자리를 잘 잡고 캐시플로우가 좋으셨던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뭐 딴 데서 자금 조달을 일부 해서 합작으로라도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장래를 대비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상황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소규모 기업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좋은 게 이제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은 굳이 말하면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전 시기에 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사용권이나 이런 걸 취득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고 그 기업들을 뭐 인수해 가는 게 사실 중국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베트남에서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는 뭐 토지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베트남이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방금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인건비나 기술 숙련도나 아니면 공단 시설의 뭐 안정적인 전기 공급, 정치적 안전성 등 뭐 제조업 그 국가로서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문화적인 좀 그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얘가 뭐 다른 관점, 다른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유교 문화권이고 장유유서 개념이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국 분들이 이제 다른 국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는 측면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법무법인이 베트남만 거의 다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압도적으로 베트남에 그 제조시설이 여전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견딘다면 향후 완화된 통상 환경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거는 베트남 진출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진출하는 방법은 뭐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직접 한국 회사의 자회사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을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법인 설립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설립은 어차피 내가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뭐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실사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실제로 생각하시는 사업을 베트남에서 내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제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 스터디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같은 섹터에 있는 그 법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회사들,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이 이미 베트남에 나가 있다면은 그 회사 정보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걸 많이 알아봐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업종을 어느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을 쭉 뭐 정관에다 쓴 다음에 기타 뭐뭐 이래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베트남은 이제 개방된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종을 그냥 하고 싶은 거 일단 쭉 다 적어놓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투자 법인이. 그러니까 내가 제조업이면 제조업, 유통업이면 유통업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라면은 과연 요거를 어떤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뭐 법무법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업계 분들을 통해서든지 사전 스터디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인수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을 하려다가 그냥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토지가 괜찮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래 팔고 싶은 물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통망을 잘 가꿔놓은 뭐 베트남 회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법인 인수를 하는 거죠. 이건 법인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려는 법인이 과연 어떻게 된 법인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물건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 사용권이에요. 특히 제조법인을 설립을 하시려면은 공단 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들어가시면은 베트남 공단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베트남도 중국이랑 비슷하게 토지 소유권은 모두 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권만 취득이 가능한데 한국 분들이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사용권에 대한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토지 사용권에 그 종류가 있어요. 그 토지 사용료를 예를 들어 50년 정도 기간을 정해갖고 내는데 한꺼번에 내면은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랑 비슷한 권리를 줘요.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권이지만 현물 출자도 할 수 있고 담보 설정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잔여 기간 동안에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어요. 양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토지 사용권이 있고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토지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임차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토지 사용권을 팔 수도 없고 담보 설정을 할 수도 없고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토지가 얼마다라는 식으로 넘겨서 막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일시에 이제 잔여 기간에 토지 사용료를 다 낸 토지랑 그 아닌 토지는 가치에 의해서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연납을 하는 토지는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갖고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무실 임대하듯이 그냥 그 토지에서 사용할 권한만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많이 혼동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토지 사용료 말고도 공단에 들어가실 때는 뭐 인프라스트럭처비라든지 뭐 공단 관리비 뭐 이런 거를 또 50년치 다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냈기 때문에 내가 사용료를 기간 내에 다 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항목이 많은데 요거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잘못 아시면은 재산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 좀 조심하시면 좋고 그리고 현지 기업을 인수하실 경우에는 내가 지분을 취득하면 외국인 투자법인이 되잖아요. 그럼 현지 기업이 갖고 있었을 때는 되던 사업이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얘가 들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게 아니면 사실 잘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현지 기업은 뭐 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 아니면 다른 외국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몇 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인수를 하실 때는 특히 현지 기업을 인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노무 부분 뭐 베트남에서 주재원 경험이 있으시거나 상대를 해보셨으면 알 텐데 첫 번째로 해고는 좀 어렵다. 노동법이 강한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 형태를 뭐 처음에는 고려하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전체 기간이 아니라 횟수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기간제 중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이면은 한 번까지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년으로 2번 정하면은 6년까지는 기간제로 뭐 고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해고가 꽤 어렵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트남 분들이랑 부대껴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아까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유럽 프랑스 식민 지배도 받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급여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고 좀 눈치를 어떤 점에서는 안 보거나 아니면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할 말을 되게 쉽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일단 근로자 성향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운영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 분쟁인데 미수금 이슈가 사실 현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법원이 한국처럼 아주 이제 정확하고 뭐 한국도 이제 재판 지원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연이 많고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변제를 성취를 하려고 하면은 그 채무자의 자산한테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재산을 묶어놓고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내가 채권의 면족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제도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 가압류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잡아두기가 너무 어렵고 실제 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재 조항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법원보단 중재로 가야 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 보전 처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계약서에 베트남 법원보다는 이제 중재 센터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중재라는 거는 이제 화해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결정을 내려줍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정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중재라는 거는 민간의 판결이고 법원보단 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이 꼭 중재인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뭐 베트남 사람이랑 다투시면은 한국 법원 판결은 베트남에서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을 상대로 나중에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베트남 내에 있는 분쟁 해결 기관을 관할지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뭐니 해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은 선수금 위주의 거래하는 캐시플로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씩 주다가 이제 물건 먼저 보내고 뭐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미수금 나온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받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한테 훨씬 유리한 어떤 시장이라고 할까 법제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수금이 생기면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고 사업 운영상의 구조를 꾸려 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플라이언스에서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에서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반 정도만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이 이제 흔히 말하는 관시, 베트남 말로는 띵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만 알아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짧아서 짧게 설명하면은 원래 한국처럼 단일 민족이고 맥락이 되게 높으면은 문서를 적게 만들어도 돼요. 대신에 이제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고 다 서로 생각하는 백그라운드가 다르면은 맥락이 적기 때문에 문서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미계 로펌들이 계약서를 엄청 두껍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관시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교분을 쌓을 필요도 있지만은 그것과 별도로 문서도 엄청 고문서예요. 그래서 문서 뭐 했다 하면은 의사록 만들고 문서 증빙 만드는데 외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일이 뭔가 잘못됐을 때 기댈 때가 사실 문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사람들과 술을 먹던지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킹을 하시는 거지 그 문서 증빙 자체가 없다면은 굉장히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이익 회수는 생각보다 배당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효과적으로 엑시트를 잘 하려면 뭐 지분 매각이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사업이 계속 커지면 더 좋겠지만은 지분 매각으로 엑시트를 많이 하시고 청산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오래 걸려요.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빙에 대한 확인서를 끊어주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논의를 고려를 해보시고 뭐 한국에서의 해외 직접 투자 신고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한번 외국환은행에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빡빡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드렸고요.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무역관 이장입니다. 국제 분업에 기반을 해서 그 효율성이 지배하던 국제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시고 계시는 자료하고 조금 슬라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카르타 무역관에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두 번째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4월 2일부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부과하자마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과 각국의 성장률 변화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0.5%가 줄어들 것이고 미국도 0.3%,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마이너스 1.1%, 베트남 마이너스 0.9%, 멕시코 마이너스 1.6%. 반면에 내수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0.4%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한 1,420억 불 정도 되는데 이거를 GDP로 나누게 되면 대미 수출이 GDP의 한 33%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87%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약 300억 불, 300억 불 정도 되는 거고, GDP 대비 미국 수출액은 2%, 그래서 한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좀 타격이 좀 덜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 50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그 슬라웨시 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이 매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호주가 매장량을 각각 21%로 점유를 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 이슈 때문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출을 금지한다는 그런 조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이런 말이 있듯이 글로벌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 쪽으로 이동하고, 특히 아세안 중에서는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미무역 국자국 순위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계신 중국 기업조차도 자카르타 무역관 와서 불안함을 토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전환점이 된 거는 코로나 때 베트남과 중국에서 무지막지하게 공장 폐쇄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나이키 이런 그 글로벌 바이어들에서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산 거점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좀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내수 기반 경제다. 내수가 한 75%. 반면에 인근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되게 크다. 이런 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24년도에 약 2,700억 달러를 수출해서 2,300억 달러를 수입을 하고, 그래서 한 31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광물, 유연탄, 천연가스, 화합류, 이게 전체 수출의 한 31%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한 79억 달러 팔고 한 125억 달러 수입을 해서 약 40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 투자 유입액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600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자동차도 2022년에 15.5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전기차, 그다음에 일반차 생산 공장을 완공했고,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CALT, BYD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트렌드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 자원 의존도가 높은 그 경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인프라 투자를 아까 그 조코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했었고,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그 신수도를 이전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자카르타가 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700km 떨어진 곳에 신수도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잠시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4.0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7대 중점 산업은 자동차, 화학, 전기, 의약품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이 혁신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이라든지 정부 재정이 모자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라든지 LG 엔솔 들어와 있고, 롯데케미컬도 지금 4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곧 공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보건 의료 부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아가고, 그다음에 국민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그다음에 병원이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석탄이 많지만 이 나라도 지금 보면은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발표되는 에너지 중장기 에너지 계획에서도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발전 설비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러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저희 보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한 90%를 석권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80년대, 70년대 무역 흑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거 동남아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202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설립을 했고 현대자동차를 따라서 많은 벤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 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고도화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중간재들을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지에 뿌리 깊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쉬운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2045년, 50년에 세계 4강 가는다는 그런 예측이 그게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시장으로 모색할 때 인도로 가시는 것도 좋고 베트남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 그럴 때 인도네시아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